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 경선 호남에서부터 흥행몰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 역시 좌파 언론으로부터 극찬어린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 사이의 토론회로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열기는커녕 당내 경선 흥행도 적색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주말 18만 1,473명의 전체 책임당원 중에 18.7%만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18만 중에 18%. 이거 18이 절로 나올 상황 아닙니까? 박근혜 동지가 독주했던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투표율 어땠습니까? 41.2%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빅매치가 이루어졌던 2007년 경선 투표율은 또 어땠습니까? 70.8%입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흥행이 저조한지. 투표에 참석한 당원도, 참석할 의욕을 잃어서 불참한 당원도 다 압니다. 박근혜 동지의 파면 그리고 구속 위기에 실망한 탓이지요. 또 이 같은 위기를 상쇄할 집권, 이 집권의 가능성을 내재한 반기문 같은 대권 주자가 부재한 탓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는 야당할 준비나 해야 하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도 축소함도 없는 야당의 길이 정확한 우리의 좌표입니다. 그러나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재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박이니 친박이니 하는 말장난이 난무하는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도 이 당은 박정희, 박근혜 두 부녀의 망령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여전한 낡은 시대 분단 논리, 수명이 다한 성장지상주의 등 낡은 레코드판을 고장난 전축 위에 돌리는 꼴입니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진단, 미래에 대한 빛나는 통찰, 그딴 건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후보 중 한 명이 초등학교 토론회 갔다 이렇게 평했겠습니까? 우리 당은 집권에 취해, 장악한 언론의 가짜 뉴스에 취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 대중으로부터 크게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김용민을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시키지 못한 문제야 이 시점에서 재론해 무엇하겠습니까? 향후 선거는 자유당원의 눈높이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내야 합니다. 저는 기초의원 선거부터 시작해 모든 공직 후보자 선출을 전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유당원의 수준과 품격이 일반 대중과 맞아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믿음에 갇혀 유권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을 솎아낼 것입니다. 자유당 개혁 그 전면에 김용민이 서겠습니다. 김용민이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 바꾸겠습니다. 저 김용민과 함께 새 자유당, 새 정치를 일으켜 세웁시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고 들어야지요 뭐.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자, 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외로 그 승부가 싱거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의외로 그 주말에 압수수색 폭탄을 맞았던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했고, 안희정 후보는 본색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 것 같고. 아, 본색이 드러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안희정에게 쏠려 있었던 수많은 지지율의 그 오차를, 사람들의 착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예. 예, 문재인 후보의 그 60% 이상은 이제 조금은 약간 그 동원표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최소한 안정적인 과반수 확보에 있어서는 어떤 교두보를 닦았다. 이번에 이제 호남 지역 선거 발표를 통해 가지고 예. 민주당은 이제 20% 정도의 선거인단 인원들이 이제 투표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큰 변동 없이 예. 비슷한 수치율로 이제 그 예선은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상황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안희정 후보 캠프나 이재명 후보 캠프 여기서는 좀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승부는 가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은 2위 싸움일 텐데 여전히 우리 송명훈 소장님 말씀대로 2위는 이재명입니까? 네, 왜냐하면 다음번 경선 지역이 충청이기 때문에 충청 지역 안에서까지는 어느 정도 안희정 후보가 지금의 근소한 우세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갈수록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표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예. 또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 선거인단 지지자들 쪽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맥이 풀려버리는 그래서 어떤 그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에 있는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뭐 최후의 결정지가 될 서울 경기권 안에서 지금의 충분한 격차를 벌리지 못한다고 하면 예. 마지막 결과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2위에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어차피 충청권은 안희정 지사의 홈그라운드니까 여기서도 안희정 지사가 2위를 굳힐 가능성이 높지만 그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그 유권자의 절반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표소 개표하고 ARS하고 전국 대의원 투표하고 세 가지가 이제 총 합산이 된 결과인데요. 예. 뭐 대의원 후보 쪽에서는 75%를 얻었으니까 그 대의원층 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당원층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어떤 지지율의 편중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ARS 투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20% 대 19.7%로 뭐 거의 근소한 차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것도 호남 지역 안에서. 예. 그렇다고 치면 타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게 투표율과 득표율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 투표가 끝나게 된다고 치면 예. 55대 20대 15 그 정도 수준에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거 참 아주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진단인데 뭐 현장 투표 같은 경우나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당원들의 입김이 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그 대의원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당원들의 숫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 저는 40만에서 50만 정도의 숫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거든요. 예. 그 안에서는 지금 이제 드러났던 75%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60% 이상의 어떤 득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갈 것은 확실하고 투표소 투표는 각 지역별로 그 선호도에 따라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격차가 있을 거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ARS 투표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남권에서의 발표는 19.7대 20으로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ARS 투표층 안에서의 그 후보 지지도를 보면 50대 36대 12 정도로 나와요. 예. 36이 이재명 후보로 이제 표본 추출 안에서 돋보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RS 투표가 앞으로 2, 3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을 어차피 이제 5분의 1이 까졌다고 하면 예. 표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다 보여줬다고 보는 한에서 이 경선을 어떻게 잘 아름답게 완주하고 마무리 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안에서 지금 이제 각 후보들 간에 그 새로운 그 연합이라든지 협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유세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합쳐가지고 대항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모두 완주할 것이 확실시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첫 번째에서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든지 예. 두 사람의 지지율이 합쳤을 때 문재인 후보의 그 필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결선 투표를 노리고 일종의 나름대로 후보 간 연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2, 3위 가리기에만 이제 앞으로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본 후보를 좀 더 지원하고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예. 나머지 2, 3위 후보 간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호남 경선 60.2% 압승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이 문재인에게 쏠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요. 예. 그 현장 투표소에 문재인 후보가 얻어냈던 8,000표들, 8,000표들 가운데 과연 호남 지역에서만 그 투표소를 와서 이거를 한 사람이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는 타지에서 호남 경선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해석으로 치게 되면 참관을 하기 위해서 원정 투표를 했던 층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65.2%에 달하는 그 현장 투표소 개표 결과는 100%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67%라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를 했었고, 예.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선 지역 자체가 호남만큼 뜨거운 어떤 그 열전을 보여줄 수 있는 관심이 그렇게 끌어오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나머지 경선들은 조금 차분한 가운데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경선을 앞두고는 이제 뭐 일종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선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모두 호남 민심은 자기들에게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뭐 자기들은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택받은 것이고 문재인은 동원된 유권자들로 해서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호남의 표 쏠림은 안철수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입장으로만 저렇게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분석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번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지지표들이 22만 표입니다. 예. 네, 5만 9천 표를 호남에서 얻어낸 안철수 후보에 비하면 뭐 거의 4배 이상 많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고 저쪽은 당원 동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지지층을 선별해서 선거인단을 모았고 그 선거인단의 숫자가 45만 명이 넘었던 점을 생각하고 나면 예. 지금 현재 안철수에게 호남 민심이 있다라는 해석은 뭐 언론에서 하든 국민의당 자체에서 하든 이건 너무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니냐. 총량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70% 이상을 얻었으니까 60% 얻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본인들이 훨씬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이건 뭐 어린애도 속이기 힘든 좀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으로 한번 고발해 볼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뭔데? 아니 뭐 선관위에다가 신고하는 게 뭐 꼭 당직이 있거나 후보자야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죠, 이 정도 되면.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호남에서 그 비문 정서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비문 반문 정서를 녹여서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어떤 지지로 반전시킬 그런 묘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 호남 출신의 어르신들 중에 이번엔 안철수 찍겠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호남의 민심 또 호남의 표심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호남 정서는요. 될 사람을 찍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또 그분들 기분 나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대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찍어야만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민주적인 선택을 해온 민심이 호남 민심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와 대선에서의 민주당 후보를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그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총선은 애정어린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고 봐지고요. 지금 대선에서는 현재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명박근혜가 해왔던 지난 9년 세월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기 위한 예. 개혁의 어떤 열망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남이 그동안 쭉 보여줬던 70% 이상 80% 가까운 야권 주자에 대한 지지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문재인에 대한 사전 경선 안에서 그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호남 안에서의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1대1 구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최소 7대3 이상의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될 후보의 경우는 뭐 그동안 호남이 90% 이상 밀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고 노무현이 그랬고 또 정동영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은 항상 민주진영의 어떤 자산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하여간 참 이번 대선 국면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지금 1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경선을 마치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2위, 3위 후보가 1위로 이제 다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1위, 2위 후보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들이 다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양상이 됐어요. 이거 보면서 참 김대중의 정치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이제 호남에게서 사라졌고 김대중을 씨앗으로 한 새로운 그 민주주의 그리고 그 민본주의 그리고 조금은 그 진보적인 보수에 대한 정권의 열망이 꾸준히 유지돼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좌절이 됐었고 또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에 이제 극보수주의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다 동감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김대중의 후예라라고 그 자기 스스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김대중의 바른 후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대중의 정신은 이미 우리 민주정부 수립에서 그 꽃을 다 피웠던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유지를 받아들여서 그걸 더욱 발전하고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후대 정치인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인 거지. 아직도 김대중의 유지를 찾아서 김대중 후예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선거 프레임은 이제 호남에서도 먹히지 않습니다. 네. 좀 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좀 더 발전적인, 좀 더 대승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후보가 김대중의 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후보로 인정받는 그런 정치 풍토가 이미 호남을 비롯한 다른 야권 지지층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지가 이거 아닙니까? 그 국민 통합 정치 말하자면은 그렇죠. 뭐 국민 통합이라고 해서 뭐 저기 나쁜 정당, 나쁜 신문 이쪽하고도 뭐 연대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분명히 민주 진보 세력의 연합. 그러니까 큰 당이 작은 당에게 좀 더 양보하더라도 큰 연대의 틀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역주의를 벗어라. 이런 건데 국민의당은 좀 여기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의당 안에서도 나름대로 훌륭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진보 개혁적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사실 당하고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어서 국민의당 자체도 사실은 정체성이 통일되지도 않은 그런 뭐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사실. 현재 국민의당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안철수라고 하는 그 유력 후보와 당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호남의 토호들과 같은 의원들의 2인 3각의 어떤 정치 행보가 예. 과연 정상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후보의 공약이나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뭐 개헌론이라든지 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뭐 연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게 따로 노는 정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 호남에 있는 정서가 아니라 김대중을 비롯한 우리 민주주의 그 세력의 정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의 타파가 가장 처음이고요. 예. 깨어있고 참여하는 시민을 통한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전달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촛불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우리 촛불 집회와 같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번 경선과 같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행태가 필요한 거고요. 예. 지금의 이제 경선이 잘 치러지게 되면 그 첫 단추를
문재인을 포함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뛰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참 그 기분이 좀 좋았던, 후련했던 어제 경선이었다고 평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으로서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분명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반문재인이 당의 정체성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민주당에 한 뿌리를 두고 있던 그 갈라진 두 당이 이렇게 이제 극적인 대립을 하면서 서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물론 국민의당 일방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뛰쳐나와서 지금 문재인을 비롯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거는 이해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선 절차에 대해서 이거 부러워서 골맨소리 하는 걸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준비 안 된 대통령 선거, 준비 안 된 후보들이 난립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여권에 있는 후보들 또는 그들이 어떤 정책으로 어떠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본선에 나와서 도대체 준비되어 있는 민주당 후보와 어떠한 아젠다로 이것을 경쟁하고 우리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지경인 거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과반수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뭐 50%에 근접한 지지율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자체도 국민을 굉장히 전근대적으로 보는,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수준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명훈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D-3이지네. 시발 새끼가 염장 지를 거면 꺼져! 허이씨, 왜 때려? 염장은 무슨 염장?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기 D-3일 그날이 내가 구속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날이라서 했단 말은 아니고? 역시 뭐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지. 세월호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7시간 동안 무사태평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검찰 조서 검토할 때 들어간 7시간은 아깝지 않잖아. 염장 치를 거면 가라니까! 씨발 진짜 내가 지금 내 기분인 줄 알아? 이것 봐 박씨, 이론적으로 보면 45년형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만 45년 동안 감옥에서 썩는다. 그 45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면은 정유라 걔가 당신 나이가 되는구만. 지금 나이가 70 다 됐지. 110년은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뭐 어쨌든 살아있다고 치고 나오더라도 씁쓸하고 외롭겠어. 그때는 지금 개지랄하는 친박이 없을 테니 말이야. 다 저 세상 가 있지 않겠어? 이 씨발 좀 그만 때려. 뭐 45년 뒤에는 맛볼 수 없는 펀치 아니야? 몰아서 맞아두어.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올해 태어난 나이를 당신이 지금 감옥 가면 45년 지나서야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45살인 1973년생 연예인 아는 사람이 있나? 잘 알지. 1번 서태지, 2번 전도연, 3번 엄정화, 4번 김구라, 5번
받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2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B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자,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BBK 투자 전문 회사 김경준 전 대표. 이명박이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했지요. 그동안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있었는데요. 자, 오늘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초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김경준 씨 출소 소식은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단독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아, 단독 페이스북 포스트. 네. 예. 자, 일단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습니다. 김경준 씨가 지금 감옥에 간 지가 8년이 넘었어요. 예. 8년이 넘고 9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사실은 8년 복역을 하기로 했는데 100억 원을 추징금을 내지 못해서 노역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끝난 게 어제였습니다. 아, 하루 얼마씩 해서 노역이었습니다? 네, 하루에 2천만 원씩이었습니다. 야, 이거 황제 노역이란 이야기 들을 법한데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노역을 하고 지금 노역이 끝나서 만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예, 만기 출소를 했는데 곧바로 또 추방이 됐죠? 네. 외국인 가운데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감옥에 살거나 감옥에 살다가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이 김경준 씨가 한국에 남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남아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얘기를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한테 전했는데 그게 무시된 채로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하루 인계됐다가 내일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아, 뭐 미국으로 추방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있죠. 예. 사실 김경준 씨는 BBK의 주범이 BBK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서류를 하나 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였죠.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 간에 이렇게 BBK LKE뱅크 관련된 서류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예. 검찰에서 당신이 이명박을 빼주면 예. 조금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누나나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회유를 하면서 자기의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 계약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경준이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러면서 이명박은 자유로워졌고 김경준 씨가 모든 죄를 다 본인의 것으로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죠. 그때 주인 검사가 김기동 검사입니다. 예. 김기동 검사는 얼마 전에
노승일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차은택의 뒤를 봐주던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김기동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죠. 아, 동일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아니, 저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 이면 계약서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경준 씨가 자백을 한 그런 상황을 그러면서 BBK가 아예 김경준의 사기극으로 끝났는데 예. 사실은 그 이면계약서를 하나 들고 오면서 이게 모든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 완전히 황당하게 입장을 180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에리카 김 씨하고 김경준 씨하고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진술이 바뀌면서 거짓말쟁이가 되면서 네. 검찰이 이명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예. 김경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었죠. 제가 그때 LA에서 에리카 김 씨를 만나고 예. 에리카 김 씨한테 입수한 메모를 한 장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들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예.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자기가 3년만 살게 해주겠대요. 안 그러면 7년이요.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검사가 회유 협박하는 부분을 폭로했었죠. 그 BBK 메모는 BBK 특검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때 정권 초기였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인수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힘이 있을 때여서 예. 검사들이 벌벌 기었고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내버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그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그 특검은 다시 특검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예, 특검을 상대로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의 특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경준 씨가 이제 뭐 진실을 폭로하겠다 8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이면 계약서는 진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면 계약서는 진본이라고 그때도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예. 뭐 인감 도장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게 조작됐다, 이게 그때 그 새누리당의 클린정치위원회라고 네. 홍준표 지금 후보가 꾸려서 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틀린 정치위원회라고 말이 많았는데 예. 그때도 조사한 결과 그 도장은 진품이 맞았어요. 그러나 몇 개 도장 중에 하나였었죠. 인감 도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이면 계약서는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기획 입국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도소 편지도 그렇고 김경준을 음해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예.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뭐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유야무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BBK의 진실을 김경준 씨가 밝힌다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밝힐까요? 사실 김경준 씨는 안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경준 씨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힘이 부족하고요. 저는 에리카 김이 예. 좀 특별히 용기를 내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리카 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정말 특별한 관계. 남녀 사이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고 그 관계 때문에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새로운 개념의 회사를 하겠다고 BBK를 열었는데 그게 그 김경준은 그냥 그 펀드 매니저였고 그 중간에 돈을 왔다 갔다 운용하는 사람이었고 돈을 모아준 사람은 모든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돈과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운용하던 사람이 김경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검찰에서는 무조건 다 이거는 이명박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김경준이 다 사기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이거 BBK를 세웠고 자기가 어떻게 했고 신개념의 그 뱅크를 열었다고 얘기한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자백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됐고 김경준 씨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돈을 이명박 씨한테 돌려줬지 않습니까? 스위스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예. 그때 미국 연방 그 법원에서 돈을 주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피해자들 것이지 주주들의 것이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김경준 씨 측에서. 그리고 에리카 김은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한테
걸려있던 그 기소 내용들, 혐의를 다 벗어버리고 들어왔다가 그 모든 혐의를 벗어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을 움직여서 에리카 김의 기소를 봐줬던, 그리고 돈을 보냈던 그 뒷얘기가 누가 BBK의 주인인지 밝혀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리카 김 씨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에리카 김 누나, 얼른 빨리 말해. 이제 됐어, 괜찮아. MB 다 끝났어. 아니,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뭐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나요? 자격 정지되고 조용히 계세요. 그 부분도 저기 플리바겐을 통해서 정리된 걸로 압니다. 지금 에리카 김 씨는 다른 분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리카 김 씨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검찰이 특별히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해서 에리카 김 씨가 숨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호텔을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검찰에서 너무 강력하게 그 위협을 하는 바람에 에리카 김 씨가 들어갔는데 이제 BBK에 대한 이명박에 대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주진우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명박이 이 BBK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이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생겼고요. 이게 이명박에게 만약 혐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과 BBK의 관계에 대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는 걸 떠나서 혐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BBK가 이명박 거라는 그 증거들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이 다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혀져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그 누명은 벗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손해를 이렇게 보상해 주진 못하더라도 일단 잘못했다고는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이명박한테 그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정봉주 의원이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분에 대한 재심 청구, 이게 뭐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0년 동안 정치 못하게 만든 이런 피선거권 제한, 이거는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건 좀 진실 규명 차원에서도 해결돼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은 뭐 깊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BBK에 대해서. 하지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그 의혹 제기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1년 갔고 누구는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도 받지 않고 아예 혐의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진실이 드러난다면은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이런 억울한 판단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정봉주는 억울합니다. 정봉주는 그 진실을 얘기하고 감옥에 간 정치인입니다. 아니 사실 또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의혹, 이것도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사기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명박은 강을 파서 그리고 자원 외교라는 명목으로 외국에 돈을 퍼주면서 돈을 다 빼돌렸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명박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낸다. 이게 아주 지금 SNS에서 두루두루 공유되고 있는 언급인데 어떻게 이명박 씨가 자기가 내 손으로 정권 재창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인데 진실을 따라가 보면요 이명박이 있습니다. 온갖 못된 돈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이명박의 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행에 이 권력이 돈만 보고 못된 짓을 한 모든 부분에 이명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정권 바뀌면 바로 보도를 통해서 이명박의 범죄를 들춰내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쉬었다가요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언제쯤?
조금만 쉴게요.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네, 이명박 각하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각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히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내야죠. 네. 대략 얼마나 돈을 꽁쳐둔 걸로 보면 됩니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봐야 됩니다.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백목항에 갑자기 가시는 이유는 마음이 답답해서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월호 관련 취재도 굉장히 깊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 답답해서가 아니라 좀 마음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어떤 진실을 파고들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보도를 통해서. 이제 좀 끊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기대는 하겠습니다. 잔뜩. 예. 무탈하게 올라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표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와 747 공약이 있는데요. 광우병 파동과 촛불 시위로 전국이 얼어붙자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슬며시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4대강 살리기로 말이죠. 덕분에 공약에도 없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국민 혈세 2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었는데요. 극심한 수질 악화와 녹조가 나타났으며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4대강 일부 구간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대량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죠. 747 공약도 실패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간 7%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절반도 안 되는 3.2%를 기록했으며 국민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세계 7대 강국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2012년 대선에서 고령층은 박근혜에게 몰표를 주며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요. 박근혜가 가장 먼저 파기한 공약은 바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은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세부 공약인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이 공약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등 정확히 반대로 실행됐습니다. 이를 대가로 삼성 측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는 박근혜의 구속 사유가 되고 있죠. 또한 노동 분야 공약 역시 정반대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고용 유연화 추진으로 비정규직을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로 내몰았습니다. 국가책임 보육 공약 역시 2번의 보육 대란으로 얼룩졌습니다. 국가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지 않았고 전업주부에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사실상 전업주부에게는 아이를 그만 낳으라는 신호였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맘마이스 녹화 때 오셔서 수구 부패 세력으로부터 세뇌당한 어리석은 영혼들 최욱 정영진을 깨우치게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두 분 슈퍼스타를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요. 또 여러 맘마이스 팬분들 뵈서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탐욕적 자본의 완벽한 그런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최욱 정영진 두 분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시는군요. 네. 어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 드리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나오시는 맘마이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김종인 대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정치권 뉴스에서 제가 다룰 문제인가 좀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28일 하루 동안 좀 시끄러웠죠, 이 뉴스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청취자분들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는 성대모사 정도에만 관심이 있지 전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듯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뉴스를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됐고요. 실제로 제가 공개방송 같은 곳에서 청취자분들을 만나보면 저희 청취자분들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 그래 너는 지져라 뭐 바람아 불어라 이런 태도가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28일에는 정가에서는 좀 시끄러웠던 뉴스 같았고 이 뉴스를 계기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정치인들도 실제로 매우 많은 것 같아서 이 뉴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발단이 28일 동아일보 조간에 나왔죠. 예. 아마 김태우 기자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가 단독 마크를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재인 진영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28일 오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하고 조찬회동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비패권주의 세력화에 시동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이한 거는 대선 출마를 직접 하겠다는 건데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는 뉴스였고 예. 서울 여의도에 대하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나 보죠? 아, 제가 거기로 출근을 한 두어 달 했었어요. 왜요? 김영민 PD님께서 왜? 라디오 21이 거기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거기가 이 뉴스에 보니까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거쳐간 선거 명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예, 맞고요. 거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네. 하여간 거기서 당을 창당하려 했었어요. 정정당당이라고. 아, 예. 근데 정정당당은 잘 안 됐고 개혁당이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했던 그 당이 이제 나중에 대선 때 노무현 지지 외곽 세력으로서 또 역할을 했었는데 여간 거기에 라디오 21이 있었고요. 거기 그 건물의 건물주가 평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부자인 분도 있었습니까, 평민당?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선거 명당의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니 야심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인 것 같아요. 예. 컨셉을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래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6년 민주당 비대위 자기가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이미지로 잡았다는 거. 저는 사실 지금이 비상대책 상황이냐 김종인 대표의 이 시국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위기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아슬아슬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장미 대선을 누구보다도 반기는 사람입니다. 12월까지 갔으면 진짜 큰 사단이 한번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 비상 상황을 극복할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다라는 건 뭐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두루두루 들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아주 실패자가 아니었다.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박영선을 위시한 당내 비문계열 의원들을 붙잡는 효과는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비대위에서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비상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인 대표가 그 비상 상황을 극복할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건 뭐 제가 아예 모르니까요. 근데 그 후에 그 여러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아요. 뭐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보도는 김종인 대표가 부인을 한 건 이번 주말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부인한 건데 대선 출마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어서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탈당 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뭐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근데 이게 뭐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탈당 자체를 부인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이분의 어법은 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까지는 정치권 뉴스여서 제가 그냥 뉴스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종인이라는 정치 상품이 정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팔려왔던 미천이 있죠. 그리고 그 미천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겁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종인 대표조차도 경제 민주화의 철학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는 경제 민주화를 자기만 할 수 있다고 항상 주장을 하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민주화를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규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종인 씨가 쓴 지금은 왜 경제 민주화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얼핏 대충 훑어봤는데
골자는 그럴싸합니다. 뭐 경제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도 있고요. 예. 국가 재정 정책의 개혁도 있고요. 금융 개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왜 꼼꼼히 안 읽어봤냐면 스르륵 하고 몇 장을 읽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철학 수준의 얘기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통 일반적인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어젠다들을 듬성듬성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사람의 철학을 짐작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잘 모르겠고 구체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대충 읽다가 덮었거든요. 근데 탈당을 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요. 지난번 총선 때 뭐 문재인 쪽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입당을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에 관심도 없더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보면 문재인은 경제민주화를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그 예를 들면서 탈당을 했는데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이 나쁜 법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벌들과 전경련에서는 개거품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예. 제가 뭐 내용이 복잡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핵심은 대기업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뭐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고 지금 있는 대표 소송 제도를 좀 손을 보고요. 일반 이사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는 방안, 뭐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이 법안을 이 대표 발의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의도로 발의를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짐작이 안 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의 철학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느냐. 주주총회장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다 그런 거거든요.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서 재벌을 견제하자 이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경제민주화가 아니야 하고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사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총선을 앞두고 그 김종인 대표가 민주노총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노조가 자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 보호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라는 것은 노조 활동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그때 이 멘트를 듣고 아, 이분은 참 전형적인 또 전통적인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그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노동조합주의라고 해요. 실제로 그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 이 조합주의가 자본주의 내에서 굉장히 활개를 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동조합의 목적은 오로지 엄격한 자본주의의 테두리를 지키고요. 오로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만 도모한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주의라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절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로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환경에만 집중한다. 이런 이제 사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의 사상을 종합을 해보면 재벌을 견제하는 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다. 노동조합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조합주의의 테두리 안에 있어라. 즉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노동 환경 개선에만 몰두해라. 이런 걸로 지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 이 김종인 대표야말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멋지게 장명을 했지 이 말의 철학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철학적 의미는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천적입니다. 도저히 융합이 안 되는 두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도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으면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한 표에 존엄한 권리를 갖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저도 한 표, 김용민 PD님도 한 표, 이재용도 한 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장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자 관계,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의 관계는 막강한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걸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요, 노예 제도하고 딱히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1997년도 한보그룹 청문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아니 내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머슴인데 국간에 뭐가 들었는지 머슴이 뭘 아느냐, 주인인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머슴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정태수가 머슴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CEO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오너가 보기에는 사장도 머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머슴인데 노동자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개 돼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은 노동자들을 거의 노예와 비슷한 취급을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제에서는 말 안 듣는 노예를 죽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식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해고는 곧 생명의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예랑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죠.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자본과 노동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도 않아요. 이 노동 현장에서 자본과 협상을 해보면 맨날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1인 1표의 권한을 받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힘을 바탕으로 1원 1표의 권한을 갖습니다. 1원이면 한 표고 10원이면 10표죠. 100원이면 100표입니다. 이재용은 재산이 8조니까 8조 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철학이 근본적으로 공존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돈 많은 인간을 더 존엄한 존재로 봐요.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존엄한 가치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조화가 매우 어려운 두 시스템을 붙여놓은 게 경제민주화인 겁니다. 경제는 자본주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의 사상을 붙이는 거예요. 천부인권과 1인 1표의 사상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위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표의 권한을 줌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놀라운 철학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자본주의의 테두리를 철저히 인정한 상태에서 그저 노동환경 개선에만 집중해라라고 말하면 경제민주화 사상을 조금도 이해를 못한 거죠.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근본적인 한 표를 가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는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여전히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서 재벌을 견제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요. 근데 만약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서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면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소액주주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에 따르면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사야 재벌을 견제할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태어나면 누구나 1인 1표의 권한을 갖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내서 그 돈의 가치만큼 투표권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들일수록 당연히 투표권은 커지죠. 주주총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주 있으면 한 표고요. 2주 있으면 2표입니다. 10주 있으면 10표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충돌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투표권을 돈 내서 뽑으라는 거랑 비슷한 전형적인 자본주의 테두리에 있는 돈이 최고인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그냥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재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견제하자 요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민주주의라는 김종인 대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결한 사상에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거인 양 폼을 잡고 다닌다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요. 즉 경제도 1인 1표의 천부인권 사상을 도입하자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김종인 씨처럼 오만할 수가 없어요. 나만 그걸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도한 민중의 한 표 한 표가 집결하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 과정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따르는 한 명 한 명의 민중들과 동등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늘 민중 속에서 살아요.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위대한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김종인 씨를 보면 그런 겸손함이나 민중에 대한 존중이 1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면 맨날 자기 자랑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안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1원 1표가 판치는 오로지 돈 많은 사람의 권한을 갖는다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중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끌려는 지도자는 확신합니다. 근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중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근데 단언컨대 김종인 씨는 안 겸손하죠. 주변 사람들을 늘 깔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절대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행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게다가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분들하고 빅텐트를 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데 예, 뭐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정치적으로 세력이 미미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딱히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민주화를 저는 정말 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부디 민주주의 사상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김종인 씨가 경제민주화를 독점하려는 태도가 조금 한심해요.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철학적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게 김종인 씨가 이런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마 경제민주화를 했을 때에 상당히 불쾌할 쪽 있죠. 그쪽 인사들 중에 누군가가 김종인 씨를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경제민주화를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뭐 말씀하시는 성품을 보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섭섭함을 못 견디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정확하게 진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설명하신 맥락과 흡사한데요. 네. 전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안 되는 것이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당내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김종인 전 대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번역을 해야 한다. 항상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에게 경제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이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는 오만과 독선이다.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정치인 찾다가 이제 혼자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한기국 논평. 오는 목요일 서울구치소로 최순실 동지를 면회하러 가는 박애주의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총장 김수남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자신을 임명해준 고마운 분을 감옥에 보내려 하는 김수남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것은 박동지를 서울구치소에 가두어 놓고 국가전복을 꾀하려는 영모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동지께서는 김수남에 대응해 서울구치소에 모여있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동지 등과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구치소 경제통은 이재용 동지가 맡을 것이지만 검찰총장직은 공석이 예상된다. 따라서 김수남은 임시정부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검찰총장을 보충하기 위해 우병우를 신속히 구속시켜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검찰총장 김수남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 재산 탕진을 걱정하고 있는 김종인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오늘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칼럼은요, 한겨레의 사설 박근혜 단죄로 박정희 박근혜 시대를 매듭짓자 이겁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자 빠짐없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긴 사설입니다. 검찰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정치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드러난 국정농단의 파렴치한 사례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해온 오만불손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법리적으로 매우 당연한 귀결이자 사필 규정이요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적 말로는 유별날 것도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기괴하고도 황당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사실만 봐도 그는 겉으로는 청렴하고 원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듯이 행세했으나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뒤로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재벌의 돈을 뜯어서 측근과 공유하는 정경유착의 가장 추악한 범죄자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온 국민이 언론의 발굴 취재와 세 차례의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악과 위선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혼자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의 가장 중요한 고발자이자 증인은 바로 그가 수족처럼 부리던 참모들이었다. 치거받아 적듯 깨알같이 메모한 업무 수첩,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녹음한 녹취 파일이 그를 올가맨 결정적 물증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스스로 국정농단의 물증을 간직하라고 독촉한 꼴이니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는가. 검찰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서 금품을 받도록 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새로 확인한 5개 등 모두 13개의 혐의 사실은 대부분 완벽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측근과 참모들이 여럿 구속돼 있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이들에게 돌리며 자기만 빠져나가려 발뺌한 것은 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폐륜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인사들은 사익은 추구하지 않았다거나 옷 한 벌 얻어 입은 것밖에 없다며 그를 옹호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삼성동 집값을 최 씨 쪽에서 지불하는 등 경제활동을 함께 해온 증거가 여럿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 회사 광고 물량을 챙겨주고 기업과 은행 인사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한 것은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최 씨 일가가 보유한 수천억 대의 재산과 해외 재산 등의 실소유주 의혹은 앞으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꼬리 자르기와 은폐 조작으로 일관했다. 물증으로 드러난 혐의를 엮었다고 발뺌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특권을 박탈당한 뒤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나오면서도 끝까지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7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그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이유다. 일부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구속 등 선처를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정상을 참작해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부인을 넘어서 공작 정치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기까지 하다. 박근혜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시민단체의 탈을 쓴 극단 세력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거둔 돈을 쥐어주며 돌격대로 동원했다. 검찰은 그 진상 역시 철저히 밝혀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마마를 입에 올리며 야구 방망이로 민주 절차를 위협하는 세력은 보수도 시민단체도 아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니 화합 포용을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박근혜 단죄를 계기로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수구의 껍질을 벗고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마침 세월호가 수면으로 올라간 다음 날 그 생떼 같은 생명들을 방치한 책임자가 법적 처단의 기로에 선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 보충 의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에 집무실에 나와 정상 근무를 했다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절체절명의 7시간을 허비한 지도자가
제 한 몸 살겠다고 자기 조선은 7시간이나 밤새워 꼼꼼히 읽었다니 국민과 유족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탄핵으로 파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적으로 엄히 단죄함으로써 그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고 박정희 박근혜 시대를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